자, 고구려 우리 저번 시간에 봤어요. 주몽이 건국을 했죠. 예. 처음 수도로 삼은 곳이 어디였죠? 10페이지. 졸본이었죠, 졸본. 그 부여에서 내려와서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꼈지만 그걸 극복을 하고 졸본에다가 고구려를 건국을 했죠. 자, 이제 주몽이 졸본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부여에서 그 주몽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였죠? 유리였죠, 유리. 그쵸? 유리가 아버지가 남겨놓은 징표, 부러진 칼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하고 입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 2대 왕이 됐죠. 이 사람이 유리였어요. 자, 그 주몽이 졸본에 내려왔을 때 그 졸본 지역에 살고 있던 실력자의 딸, 그 소선호라는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그 소선호란 부인이 있었는데 소선호는 주몽이랑 결혼하기 전에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이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었죠. 자, 유리가 내려와가지고 태자가 되니까 비류, 온조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입지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자, 여러 강과 바다를 건너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죠. 자, 그렇게 해서 비류와 온조가 남쪽에 정착해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백제라는 나라였죠. 자, 유리는 처음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기사 봤었는데 그 주몽이 돌본에 정착해가지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비류수라는 강이 있었죠. 그 강 위에서 채손잎이 떠내려 왔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아 여기 사람이 사는구나 해가지고 그 상류로 올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송양이라는 사람이 비류국의 왕으로서 그쪽을 거길 다스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송양이랑 주몽이 먼저 그 말싸움을 하죠. 원래 여기 이 지역 졸본 지역은 나 송양이 다스리던 땅이니까 임금이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주몽 당신이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몽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무슨 대결을 얘기하죠. 그쵸. 활쏘기 대결을 제안하잖아요. 그래서 송양과 주몽이 활쏘기 대결을 펼쳤죠. 승자는 당연히 주몽이 이겼죠. 자, 주몽이 활쏘기 대결에서 승자하면, 이기게 되면서 그 송양이라는 사람이 주몽 밑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오게 되죠. 네. 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송양의 딸과 구몽의 아들인 유리가 결혼을 해요. 자, 고구려 2대 왕 유리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구? 송양의 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송양의 딸이 얼마 안 있어서 시간 지나가 유리 왕이 왕 된 지 3년 만에 금방 죽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송양의 딸이 죽고 나서 유리 왕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호라비가 됐는데 왕은 호라비로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리 왕이 두 명의 왕비를 맞아들여요. 첫 번째 부인은 골천. 그 졸본 주변에 있었던 어떤 시냇가 같아요. 골천이라는 곳의 실력자의 딸 화희라는 여인이었고요. 자, 두 번째 부인은 한나라. 한나라는 중국이죠? 그, 우리 저번 고조선 배울 때도 배웠지만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그 한반도 북부를 일부 얼마 동안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요 고구려 땅 주변에도 한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나라 사람의 딸 치희, 유리왕이 요 두 부인이랑 그 동시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부인이 여럿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봐봐. 어, 부인이 여러 명이면 그 부인들끼리 보통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화이랑 치랑 치고받고 이렇게 저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자, 유리왕이 사냥을 나갔을 때 둘이 싸우다가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화희가 막 치희를 욕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안 좋게 막 좀 갈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치희가 이걸 못 견디고 자기 집인 한나라로 돌아가 버려요. 자, 유리왕 입장에서는 자기 사냥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이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리왕이 그 한나라 치인의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아, 좀 돌아올 수 없겠냐고 간청을 해요. 근데 치희는 저 화희라는 저 부인을 없애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치희가 돌아오지 않아요. 유리왕 입장에서는 부인을 잃었죠.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유리왕이 그 나무, 이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기둥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자, 그 나무 위에서 노란 새, 꾀꼴꾀꼴 우는 새, 꾀꼬리 들어봤어요? 네. 저 꾀꼬리 문 닫아. 그냥 꾀꼬리 두 마리가 막 여자 꾀꼬리 남자 꾀꼬리 두 마리가 막 서로 지저귀면서 자기들끼리 막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자, 유리왕이 이걸 보고 아, 지금 나는 부인도 지금 떠나가고 굉장히 슬픈데 저 꾀꼬리 두 마리는 서로 정답게 노네. 자, 요걸 보면서 시를 읊어요. 아까 꾀꼬리가 어떤 색깔이라고 그랬죠? 노란색이라고 그랬죠? 자, 꾀꼬리를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노란새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다? 황조라고 불렀어요. 부인을 잃은 유리왕이 네, 황조, 꾀꼬리를 보고 이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었다는 시 황조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보면은 이 빨주노초 파남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색깔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보통 임금은 자기 자식한테 왕자리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부 순으로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주몽 빨간색이죠? 주몽의 아들 유리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유리왕의 아들이었던 무휼이 뒤를 이었기 때문에 빨주 뭐예요?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4대왕 보면 민중왕이라고 돼 있는데 민중왕은 그 대무신왕의 아들이 아니라 유리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왕이 2번 표현돼 있고 주황색 아래 노란색으로 표현돼 있죠. 이해돼요? 자, 요렇게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현을 좀 해놓은 거예요. 자, 유리왕 때는 이제 보통 고구려에서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그 신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 제사에 쓸 돼지를 이제 좀 잡으려고 하는데 너희 혹시 돼지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농장 가서? 돼지 본 적 있어요? 돼지 느릴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아요? 돼지 엄청 빠릅니다. 네. 먹은 게 많아서 힘이 좋죠. 네. 힘이 좋아가지고 돼지 만약에 그냥 잡으려고 하면 그 만만치 않아요. 돼지를 잡는 것도 힘든데 근데 만약에 저 야생에 사는 돼지라고 생각해봐요. 그 돼지들은 어떨까요? 그 돼지들은 더 빨라요. 멧돼지 이런 돼지들 있죠? 진짜 무슨 맹수들처럼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멧돼지가 한번, 멧돼지도 뿔도 달려있죠? 그 멧돼지가 한번 좀 독한 마음 품고 사람한테 덤벼들면 사람이 그 빠른 속도랑 그 뿔에 받쳐가지고 죽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돼지는 만만한 동물이 아닌데 이 고구려에서는 제사 지낼 때 돼지를 제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돼지 잡기 어려웠겠죠? 돼지가 막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돼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가다가 졸본을 벗어나서 한참 저 먼 곳으로 압록강 근처로 가게 됐어요. 자,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돼지를 마침내 잡았어요. 거기 땅도 되게 좋고 거기 농사도 되게 뭔가 그 주변에서 잘 될 만한 그 강도 이렇게 주변에 있고 굉장히 그 방어하기도 좋은 산도 있고 굉장히 그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온 사람들이 이 땅이 좋다고 유리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요. 유리가 그 땅을 가본 다음에
여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로 수도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왕 때 수도가 한번 옮겨지게 되는데, 자,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이죠. 고구려는 수도를 두 번 옮기는데, 첫 번째 수도 옮기는 게 유리왕 때. 자, 두 번째로 옮긴 수도 이름이 뭐라고요? 국내성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알아둘 게,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고구려에서 구려가 뭐라 그랬죠? 성이라 그랬대, 성. 고구려 사람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 들어가 숨는다고요? 성에 들어가 숨어요. 어. 성은 성인데, 고구려 그 만주벌판 가면 산이 많다 그랬죠? 그 산 비탈에다가 성을 이렇게 둘러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막 산을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성벽이 있는 거예요. 산도 올라오기 힘든데 성벽까지 있으니까 더 쳐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고구려 사람들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일단 어디에 들어가 숨는다고요? 성에 들어가 숨어요. 자,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 숨고 그 적이 이제 물러가기를 기다리면서 성에서 버티는 건데 어, 고구려 수도는 기본적으로 이중성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이중성은 그러니까 성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산성이에요, 산성. 플러스 두 개 성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의 성은 평지성이에요. 그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 터에 가보면은 국내성은 이 평지에 있어요. 평지에 있으면 뭐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세금을 바치거나 이렇게 물자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좋죠. 사람들 드나들기는. 자, 근데 적이 쳐들었을 때 방어하긴 좋아요, 안 좋아요? 평지는 안 좋죠. 그래서 국내성 옆에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 산 위에다가 이게 성벽을 둘러놨어요. 그게 이제 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수도는 졸본도 마찬가지고 국내성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 왕이 내려와서 정치하고 세금 받아먹고 하는 평지성이 있다면 그게 국내성이고 그 옆에 높은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들어가 방어하는 뭐가 있다? 산성이 있어요. 국내성 옆에 있는 산성은 환도성이라는 성이에요. 환도성. 자, 여기 보면 국내성 이렇게 있죠. 예. 국내성 있고 압록강이 있다면 자, 국내성 옆에 여기 높은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여기다가 이렇게 성벽을 둘러놨죠. 요 성이 환도성이에요. 어. 위남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평소에는 왕이 여기서 정치를 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 들어가 숨는다고요? 요 산 위에 요 환도성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의 전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플러스로 얘기하면은 산에 들어가기 전에 요 주변에 들을 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 태워버리거나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청소를 해버린다 그랬죠? 왜냐면 적이 와가지고 여기서 식량 같은 거 막 공급해가지고 여기 주변에 뭐 말에게 풀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들이 가져다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기 전에 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걸 청해전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계속 교재로 가서 유리왕은 자, 재위 기간이 37년이에요. 왕을 37년 정도 했는데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근데 자식 복이 조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좀 뛰어난 아들을 얻긴 얻는데 자, 먼저 큰아들 이름이 도절이에요. 도절.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고 몸도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 안 가가지고 아버지 보다 먼저 도절이 죽어요. 자, 큰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유리왕의 뒤를 이을 이제 아들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에서 자, 해명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 해명은 힘도 세고 용감했어요. 나름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명을 태자로 임명하고 왕자를 주려고 했는데 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고구려 옆에 황룡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이 황룡국 왕이 고구려랑 잘 지내보자고 활을 선물로 보내와요. 활을. 자, 근데 해명이 힘이 셌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활을 받은 다음에 해명이 힘 자랑한답시고 활 보면은 이렇게 당길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이 나무로 된 활을 자기 힘 자랑한다고 이렇게 거꾸로 어떻게 버렸을까요? 이렇게 당기다가 이 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라 대 나라 간에 잘 지내보자고 선물로 보낸 건데 그 활을 어떻게 했어요? 해명이 뽀개버렸죠. 너희 뭐 집에서 귀중품 같은 거 뽀개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있어요? 엄마 아빠 어때요? 화 많이 나시겠죠? 예를 들면 부모님 핸드폰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어? 떨어뜨렸는데 괜찮겠지 하고 봤는데 화면이 안 나와. 액정에 금이 두 줄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을 뻔했죠, 그쵸? 선생님 저번에 액정 한번 금 가가지고 교환하러 갔더니 29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갤럭시인데 해명이 맞을 짓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리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이야? 정신 못 차려? 자, 그러면서 해명한테 이렇게 저렇게 꾸짖고 혼을 내려고 해요. 근데 해명도 해명 나름대로 해명을 해요. 황룡국이란 나라가 고구려를 얕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고 이렇게 저렇게 얕본다. 이렇게 저렇게 얕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화를 또 부러뜨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왕은 지금 황룡국이랑 관계가 틀어지는 게 더 기분이 상하고 안 좋아가지고 해명을 황룡국 왕한테 보내가지고 황룡국 왕이 알아서 처리하라. 근데 황룡국 왕 입장에서는 고구려 태자를 자기들이 함부로 건드렸다가 저 힘센 고구려한테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해명을 다시 고구려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자, 유리왕은 그래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해명한테 자, 칼을 보내요. 아들한테 칼을 보낸다는 건 뭔 뜻일까요? 죽으라는 거예요. 좀 너무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무튼 해명이 좀 눈밖에 난 것 같아요. 근데 해명은 아버지가 보낸 칼로 자살하지 않아요. 자, 자기는 그래도 올바른 일을 했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당시 여진이라는 평원이 있었는 그 나루터가 있었는데 그 나루터에다가 창이 있죠, 창? 네. 나루터 근처에 있는 평원에서 이 창을 그 들판에다 꽂아놓고 말을 타고 가요.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이빙을 해요. 창 위로. 창 위로 다이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창이 뚫고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존심이 셌던 해명. 네. 다소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힘 자랑했다가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칼에 죽지는 않고 자기가 창을 꽂아놓고 뛰어들어서 자살했던 해명.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무휼이라는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 무휼은 영웅이었어요. 영웅. 특히 무휼은 어떤 면에서 영웅이었냐면 부여와의 전쟁에 있어서 영웅이었어요.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나왔죠. 주몽이 부여로부터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 부여랑 고구려는 한 500년 동안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여와의 그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그 부여를 이제 무찌르고 쓰러뜨리면서 그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 무휼이었어요. 무휼은 부여와의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 유리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다음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름도 싸움 잘하는 큰 왕 해가지고 무슨 왕이에요? 대무신 왕이죠. 네. 대무신 왕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대해주류왕. 자, 대무신 왕은 왕이 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자기 그 부하였던 괴유, 능력이 뛰어났던 괴유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주몽을 끝도 없이 괴롭히고 주몽을 죽이려고 했던 대소라는 금호왕의 아들이 있었죠. 부여의 왕이 된 대소왕을 부여를 공격해 들어가서 죽여버린다. 자, 이렇게 해서 부여와의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게 된 그 왕이 대무신 왕이었다. 자, 대무신 왕 때는 부여 말고도 중국의 한나라가 계속 그 고구려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라와도 전쟁을 했는데 한나라는 중국 나라죠. 힘이 되게 센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국내성이 포위가 돼요. 자, 이때 고구려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적이 쳐들어오면 평지성인 국내성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환도성, 산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산으로 들어가서 중국 세력이 물러갈 때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자, 버티는데 중국 세력들이 이 한나라가 안 물러가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버티다 보니까 그 산 위에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제일 먼저. 식량도 떨어졌지만 제일 먼저 마시는 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이 떨어지면 버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 안에서. 버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을두지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을두지라는 신하가 대무신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 중국 군대가 고구려를 포위하고 있는데 저 한나라 장군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물을 보내는데? 자, 어, 잉어를 보내시는데 잉어도 그 물에서 자라는 물풀에다가 잉어를 싸가지고 선물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물을 보내지? 자, 잉어랑 그 물풀을 선물로 보내면 한나라 장군은 자, 그 환도성 안에 아직 물이 많이 있겠구나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중국 장군한테 고구려 그 환도성 안에 물이 많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물에서 자라는 풀, 그리고 물에 사는 잉어를 한나라 장군한테 선물로 보낸 거예요. 자, 요걸 받아본 중국 장군이, 지금 저 성 안에 물이 많네? 해가지고 군대를 물려가지고 돌아갔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고구려는 부여의 침략, 한나라의 침략 이런 것들을 요때 잘 물리쳐내요. 대무신 왕에게는 부인이 또 여러 명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자, 두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호동이라는 아들이었어요. 호동. 호는 좋을 호자에 아이 동자예요. 대무신 왕이 좋아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하는 짓도 예쁜 그런 예뻐하는 왕자였는데 자, 예나 지금이나 남자는 잘생겨야 되죠? 네. 자, 비주얼이 아니었어요. 네, 농담이에요. 자, 호동이 비주얼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마음을 좀 설레게도 하고 했겠죠? 자, 근데 호동이 어느 날 수장을 나갔는데 고구려 옆에 낭랑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이거는 중국이 설치한 낭랑군은 아니에요. 낭랑국이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낭랑국 왕이 최리라는 왕이 있어요. 이 낭랑국 왕 최리가 그 고구려 왕자 호동을 이제 순양 나온 걸 본 거예요. 봤는데 얼굴 생김새나 체격이나 그리고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말솜씨나 어때요? 다 뛰어났어요. 그래 너무 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리가 자기 딸을 호동에게 시집 보내기로 해요. 낭랑국 왕의 딸이니까 이 딸은 무슨 공주?
낙랑공주겠죠? 자, 그래서 호동왕자랑 낙랑공주가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서로 만나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호동이 너무 비주얼이 좋으니까 낙랑공주가 호동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할 날을 잡아놓고 언제 결혼하나 이제 그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낙랑공주가 호동 왕자에게서 고구려에 있는 호동 왕자에게서 낙랑공주에게 편지가 와요. 자, 편지의 내용은 낙랑국 너희 나라에는 적이 쳐들어오는 거를 알려주는 북이랑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절로 우는 소리가 나는 나팔이 있다고 하는데 예. 자, 어차피 지금 나랑 저 낙랑공주 둘이 결혼하게 되면 고구려랑 낙랑은 친해지게 될 테니까 그 북이랑 나팔이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북이랑 나팔을 그, 네, 주셔달라고 얘기를 하죠. 낙랑공주는 호동의 비주얼에 너무 넘어가 버렸죠. 자, 그래서 아버지 몰래 그 스스로 울리는 북과 혼자 우는 나팔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깨트려버렸죠? 자, 스스로 그 소리가 나는 북을 뭐라고 하죠? 자명고라고 부르죠? 낙랑공주는 호동왕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낙랑국을 지켜주는 북이랑 나팔을 스스로 깨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낙랑국은 평소에 자기네 나라를 방어해줄 만한 그 방어 시스템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때를 노려가지고 대무신왕이 낙랑국에 군대를 보내가서 결국 낙랑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낙랑국 왕이었던 최리는 자기 딸이었던 낙랑공주를 죽여버리고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호동은 교묘하게 자기 비주얼을 이용해서 여자를 홀린 다음에 그 낙랑국을 멸망시키는데 공을 세웠죠. 자, 호동이 이렇게 공을 세우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아까 호동이 대무신왕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 그랬죠. 대무신왕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부인도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동보다는 자기 자식 왕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부인이 대무신왕을 찾아가가지고 이 호동왕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호동왕자가 어느 날 그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소위 말해서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파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 첫 번째 부인은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호동왕자한테는 엄마 격인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꼬셨다는 거예요. 플러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대무신왕은 처음에 안 믿었는데 계속 첫 번째 부인이 와가지고 호동이 나빠요. 호동이 자꾸 자기한테 플러팅해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대무신왕도 의심이 점점 갔겠죠. 자, 그래서 대무신왕이 자, 호동한테 불러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보냈는데 호동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 너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남자들 여기 있죠, 아들들. 너희가 능력이 뛰어나요. 능력이 뛰어난 아들인데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이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부인이 어, 너희들 미워해가지고 그 부인 너희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 너희들이 그 부인을 꼬시려고 했다고 막 그 아빠한테 가서 막 모함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겠죠. 그럼 보통은 뭐 너희들 같으면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딱 해명을 하겠죠. 근데 호동왕자는 해명을 했다 안 했다? 해명을 하질 않아요. 낳아준 엄마는 아니더라도 그 첫 번째 부인은 적어도 그래도 법적인 엄마죠.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을 변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면 그 첫 번째 엄마, 나를 모함하려고 했던 첫 번째 엄마가 곤란하게 되고, 그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부인이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해가지고 호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좀 다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호동이 섣불리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해서 호동도 잘못했고 대무신왕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 대무신왕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대무신왕이 죽었을 때 대무신왕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해우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해우가 너무 어렸어요. 너무 어려서 유리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회색주가 왕이 돼요. 이 왕이 고구려의 4대 왕 민중왕이에요. 민중왕은 재위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4년밖에 안 되죠. 별로 한 일은 크게 딱히 없고 대신에 요거는 좀 기억해야 돼요. 자, 봐요. 이 왕이라는 거 앞에 뭐 유리, 동명, 대무신, 뭐 이렇게 민중 이렇게 붙죠. 그죠? 자, 이렇게 붙은 거는 왕의 이름인 경우도 있지만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업적이나 특징을 따가지고 별명처럼 붙여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 민중왕 때부터는 요 앞에 붙는 요걸 이제 아무튼 왕호라고 부르는데 왕호가 장지명인 경우가 이제 많아져요. 장지가 뭘까요? 장지? 장지가 뭘까요? 누구 죽으면 장례식 하죠. 왕이 죽으면은 장례식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왕을 무덤에다 묻겠죠. 그 묻은 곳을 장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민중왕 때부터는 민중왕이 민중원이라는 넓은 평원의 들판에 묻혔거든요. 민중왕 때부터는 장지명을 따가지고 왕호를 정하게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본왕, 모본원이라는 들판, 태조왕은 예외고, 차대왕도 예외고, 신대왕도 예외고, 고국천, 국내성을 고국, 옛날 나라라고 불렀거든요. 그 국내성 주변에 있는 어떤 시냇가, 고국천에 묻힌 고국천왕. 자, 그리고 동천, 중천, 서천, 국내성 어딘가 있었던 시냇물. 천은 시냇물 하천이죠? 그 시냇물의 동쪽, 중간, 서쪽에 있었던 왕 해가지고 왕이 묻힌 장지명을 왕으로 정하는 경우가 민중왕 때부터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한다. 이거 또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 자, 그래서 민중왕이 금방 죽고 나서 대무신 왕의 어린 아들이었던 해우가 고구려 5대 왕으로 즉위하는데 이 사람이 모본 왕이에요. 자, 뒤에 그림 볼게요, 그림. 자, 12페이지 11번 그림 보세요. 네. 자, 모본 왕은 이런 왕이었어요. 자, 지금 보면 모본 왕이 자고 있죠? 자고 있는데 지금 누굴 베고 있죠? 사람을 베고 있죠? 모본 왕은 평소에 앉을 때도 사람한테 엎드리게 한 다음에 사람 위에 앉고, 자, 잘 때도 사람으로 베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잤다 그래. 자, 그러다가 누가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서 잔다고 생각해봐요. 너희 등 위에. 어떨 것 같아요? 동생 있어요? 동생이나 아니면 주변 뭐 사람들이 아니면 너희 등이나 몸 위에다가 머리를 올리고 잔다고 생각해봐요. 엎어버리고 싶겠죠. 네. 괴롭겠죠. 근데 이러다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움찔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본왕이 깨자마자 이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다 그래요. 미친놈이죠? 자, 고구려에 3대 폭군이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등장한 사람 베개, 사람 의자를 썼던 모본왕. 그리고 또 나오겠지만 차대왕, 그리고 공상왕. 고구려의 3대 폭군이에요. 모본왕, 차대왕, 공상왕. 자, 그러던 어느 날 모본 사람 두로라는 사람이 모본왕의 베개가 될 차례가 됐어요.
100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자, 100이가 돼서 죽느니 먼저 왕을 죽이겠다. 그래서 두로가 모본왕을 먼저 공격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두로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왕이 모본왕이에요. 자, 모본왕의 뒤를 이어서 유리왕의 아들 제사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조왕이 즉위하게 돼요. 이 태조왕은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재위 기간이 긴 왕. 몇 살까지 살았다? 119살까지 살았어.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중국식 기록에는 여기서 이제 빼기 44를 한 나이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러면 몇 살이죠? 70? 중국식 기록에는 75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게 더 믿을 만해요? 이게 좀 더 믿을 만하죠? 119세는 지금도 기네스북 아닌가? 119세까지 산 사람이 있나? 예, 그죠? 사람이 90살만 넘어도 거의 신체 기능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119세까지 살았다는 건 좀 믿기 어렵고, 태조왕은 아무튼 왕이 된 게 몇 살이냐면 7살이에요. 7살이 돼서 94년 동안 왕노릇에서 딱 100살이 됐을 때, 이 왕자리를 동생이었던 수성한테 물려줘요. 네. 오래 살았대요. 네. 기록에 의하면,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장수왕 98세까지 살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왕후가 특이하죠? 이 사람은 장지명도 아니고, 왕후가 뭐라고 돼 있어요? 태조왕이라고 돼 있죠? 태조는, 우리나라 태조 두 명 있죠? 태조 이성계, 고려세운 태조, 왕건, 그 둘 있죠? 근데 고구려에도 태조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태조라는 명칭은 보통 누구한테 붙여요? 그쵸, 나라 건국한 사람한테 붙이죠. 자,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보세요. 자, 봐요. 고구려 시조가 누구죠? 활소는 주몽이죠. 주몽의 성씨가 뭐였어요? 고씨였죠, 고씨. 그죠? 근데 우리 조금 더 기억을 더 더듬어서 주몽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천재의 아들? 해모수였죠, 해모수. 그죠? 해모수의 성씨는 뭘까요? 오해모수? 해모수는 해모수죠. 네.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고구려는 다섯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이끌어간 나라라 그랬죠. 게르부, 소노부, 뭐 전로부 여러 부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게르부 고씨가 이제 그 왕위를 독점으로 세습하게 됐다 그랬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다른 나라랑 이런 거 빗대어 봐도 처음부터 한 부족에서 계속 왕을 독점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역사학계에서. 처음에는 여러 부족에서 돌아가면서 왕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게르부 고씨의 제일 되는 라이벌 부족이 소노부, 아까 송양 얘기했죠. 그 소노부의 해씨 가문이 제일 라이벌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고구려 왕통은 해씨, 고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자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동명왕을 제외하고 유리를 제외한 다음부터는 아까 대무신왕을 또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대해 주류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해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민중왕, 유리왕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민중왕의 이름이 뭐예요? 해색주죠. 그죠? 그리고 5대왕 모본왕의 이름도 뭐예요? 이름이?
태우죠. 그리고 아까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까지 올라가면 해가 지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초기에는 해씨들이 아마 왕자리를 차지하고 고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마침내 게르부의 고씨만 왕을 하게 된 게 어느 왕 때부터다? 6대 임금 태조왕 때부터. 그래서 태조라는 왕후가 붙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게르부 고씨의 태조라 이런 말. 그러면 그 많은 해씨들 사이에서 껴있는 주몽은 삼국사기 고씨라고 나와 있는데 주몽도 어떻게 보면 해씨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고씨가 그 왕이 다투면서 승리하면서 자기네 건국 시조를 고씨라고 좀 써놔야겠죠. 그래서 주몽의 성씨를 고씨라고 써놓은 게 아닐까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아무튼 카더라고 썰이긴 하지만 꽤 설득력이 있는 썰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 6대왕 태조왕 때부터는 고씨가 임금 자리를 독점하게 돼요. 7살의 왕이 됐어요. 7살의 왕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7살의 왕이 됐는데 7살이면은 너희 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1학년 전이죠. 뭔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치한다는 거 가능?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왕실에서 제일 큰 어른들이 정치를 하는데 왕의 아버지는 보통 죽어가지고 그 뒤를 이어받은 거니까 왕의 엄마가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왕의 엄마를 가리키는 표현. 네. 자, 중국의 최고 지배자 혹시 뭔지 알아요? 황제죠, 황제. 황제의 엄마를 뭐라고 부를까요? 태후라고 불러요, 태후. 황제 부인을 황후라고 불러요, 황후. 황제의 아들을 큰 아들을 태자라고 부르죠. 그러면 둘째, 셋째 아들부터는 그냥 황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 제후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황제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이에요, 왕.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요. 고구려 왕, 신라 왕, 백제 왕이라고. 왕의 엄마를 뭐라고 부를까요? 대비라고 불러요. 대비. 왕의 엄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비. 그리고 왕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죠? 왕비 혹은 왕후라고 부르죠. 왕후. 그러니까 황후나 태후보다 격이 하나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리고 왕의 아들은 왕의 뒤를 왕의 뒤를 이을 아들을 왕태자라고 불렀어요. 들어봤어요? 세자가 태자보다 격이 하나 낮은 거죠. 낮은. 그러면 나머지 왕자들은 그냥 왕자 이렇게 부르겠죠.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대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양녕대군, 수양대군 들어봤어요? 혹은 군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렇게 부르는데 어, 원래 태조 왕의 엄마니까 부여 대비가 맞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삼국사기에서는 좀 이렇게 섞여 있어요. 혼동하고. 원래 황제 엄마한테 부르는 태우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여 태우라고 불렀는데 여기 앞에서 부여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여 출신 여자였던 것 같아요. 태조왕의 엄마였는데 태조왕이 7살로 어리니까 부여태우가 대신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섭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섭정. 아들이 어릴 때 엄마가 대신 정치하는 거 혹은 다른 정치인들이 대신 정치하는 걸 섭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자는 그 유교사회, 공자맹자 유교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랑 막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남자가 여자 얼굴을 막 보면 안 돼요. 여자도 남자 얼굴을 막 맞대면 안 되고 이미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래서, 그래서 이 태후가 어린 왕이 이렇게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할 때
왕 오른쪽 뒤에 앉아가지고 그 신하들 상대하면서 대신 정치를 하는데 그때 그 태후의 얼굴을 못 보게 하려고 그 이런 블라인드 있죠. 예. 이거. 이거 블라인드. 이거를 옛날에 한국 사람들 그 동양에서는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대나무로 만든 그 블라인드를 발이라고 불렀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현관문 열어놓고 사람들 현관 안에 못 들여다보려고 그 발 같은 거 쳐놓잖아요. 그걸 발이라고 불렀는데 발을 뜻하는 한자가 렴이에요, 렴. 렴이 뭐라고요? 발이에요, 발. 대나무로 만든 가리개. 수는 드리울 수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면은 발을 들이워서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태후의 얼굴을. 대비의 얼굴. 그 다음에 신하들이 막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쵸? 그러면 태후는 그거를 듣고 들을 청자예요. 그 정치에 대해서 듣고 왕 대신에 대답을 내려줍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수렴청동.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어린 왕의 엄마가 어린 왕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데 얼굴 못 보게 하려고 대나무 발로 가려놓고 대신 정치하고 듣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렴청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태조왕은 재위 기간 내내 계속 중국 한나라와 부여와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그 고구려 옆에 약하던 나라 어느 나라를 정복했다? 옥저를 정복했다. 이거는 한능검에도 자주 나와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고구려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고요? 옥저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태조왕이 딱 100살이 됐을 때 야심 많았던 자기 동생 수성, 고수성한테 왕자리를 넘겨주는데 사실상 말이 넘겨준 거지 뺏겨요. 자, 그렇게 해서 수성이 임금이 되는데 그 사람이 차대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태조왕은 사실상 그 궁궐에 갇혀가지고 19년 동안 거의 감옥 같은 궁궐에서 갇혀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요. 자, 너희 이 부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서에서 제일 높은 장을 부장이라고 부르죠. 부서에서 높은 사람 뭐라고 부른다고? 부장이라고 부르죠. 그럼 부장 아래 2인자를 뭐라고 부르죠? 부장과 과장 사이에 있어요. 차장이라고 부르죠. 차장. 차는 버금간다는 뜻이에요. 자, 부장 아래 뭐가 있다고요? 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차는 두 번째, 차기 대권 후보. 이재명 물러나고 나면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차기 대선 주자 이런 얘기 하죠. 차는 버금간다 두 번째 이런 걸 뜻해요. 자, 그래서 태조왕의 다음으로 등장한 왕이 무슨 왕이에요? 차대왕. 아까 폭군이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